포졸 셋이 고리대금업자 오달수의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사또 정말 억울합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 전체를 쥐고 흔들던 차가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던 건 양반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7살 거지 꼬마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저 꼬마가 이 판을 짠 거라고? 이 모든 시작은 며칠 전 한 홀어머니가 마지막 쌀 한 줌을 우물에 쏟아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쩍쩍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합천산골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든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쨍쨍 내리쬐고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요. 사람들이 목이 타 죽어가는 이 생지옥 같은 곳에서 오직 단 한 곳, 가난한 소장농 박씨의 낡은 초가집 마당 우물만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쾅 썩어가는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고요한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 놈방 노인 아직도 그 모양이냐.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선 자는 장터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 오달수였습니다. 그 뒤로 험상궂은 장정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오달수의 탐욕스러운 눈은 박씨가 아니라 찰랑거리는 우물물을 훑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박씨가 납작 엎드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끄럽다. 죽은 내 아들 장례비로 빌려간 돈이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50냥이다. 당장 갚지 못하겠으면 이 집 문서와 우물을 내놓으란 말이다. 그때 부엌에서 5살 배기 손녀 보기가 깨진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바가지에는 멀건 물만 조금 담겨 있었지요. 오달수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발길질을 해댑니다. 에이, 재수없게. 쨍그랑. 오달수의 가죽신에 차인 바가지가 허공을 날아 마당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으앙 보기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박씨는 기겁을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일 해 뜰 때까지다. 그때까지 50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우물은 내 것이고 너희들은 노비로 팔아버릴 테다. 오달수 일행은 침을 되뱉고는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과 보기의 훌쩍임 소리만 남았지요. 박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뒤주로 향했습니다. 박박 손톱 밑이 아리도록 긁어모았지만 손바닥에 잡힌 것은 쌀 한 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박씨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린 살인문 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씨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드니 누더기를 걸친 꼬마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요?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깊고 차가웠습니다. 아이 이겸이었습니다. 뉘신지요? 이겸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박씨가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쌀 한 줌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이겸은 말없이 다가와 뼈만 남은 박씨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거 왜 이리오? 박씨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아이의 악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겸은 박씨의 손을 우물 난간 위로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시커먼 우물 안쪽으로 박씨의 손이 위태롭게 걸쳐졌습니다. 박씨가 기겁을 하며 소리치려던 찰나 이겸이 박씨를 올려다보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리시오. 뭐라고. 살고 싶으면
그 마지막 쌀 한 줌을 지금 당장 우물에 쏟아버리시오. 박 씨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에 금쪽 같은 마지막 식량을 더러운 우물물에 버리라니요. 박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쌀을 움켜쥔 그녀가 앙칼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어떤 쌀인데. 내 손녀 입에 들어갈 쌀이다. 이걸 버리라니 내 놈이 제정신이냐. 박 씨는 아이를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7살짜리 꼬마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마치 쇠스랑이 손목을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겸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 달수에게 뺏겨서 굶어 죽나 여기서 승부를 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놈은 쌀 냄새를 맡고 올 겁니다. 뭐라. 오 달수라는 이름 3글자의 박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의 고혈을 쥐어짜는 악독한 대부업자 오 달수. 그는 쌀 한 톨 냄새만 맡아도 기가 막히게 찾아와 솥단지까지 뜯어가는 놈이었습니다. 이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쌀로 밥을 지으면 밥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나갈 것이고 밥 냄새가 담장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 달수가 들이닥쳐 쌀도 뺏고 할멈도 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시오. 박 씨의 내면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방 안쪽에서 쿨럭쿨럭 하는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닷새를 굶은 손녀 보기가 잠결에 내뱉는 소리였습니다. 저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갈 먹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쌀을 시커먼 우물 아귀에 처박을 하니 이걸 먹이면 하루는 더 산다 하지만 놈에게 들키면 우리 둘 다 초주검이 될 테고.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곤주림에 지쳐 퀭한 손녀의 얼굴과 탐욕스러운 오 달수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이겸은 박 씨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우물 안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모르겠다. 결국 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비명 같은 기합과 함께 쥐고 있던 쌀 한 줌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며. 박 씨의 손에서 떠난 하얀 쌀알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우물의 검은 입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혹은 부서지는 별가루처럼 쌀알들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흐느꼈습니다. 철썩. 쌀알들이 깊은 물수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용을 깨우는 신호탄처럼 텅 빈 마당을 울리고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이겸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동네방네 떠나가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 박 씨 할머니가 미쳤어. 쌀을 우물에 다 쏟아 붓고 있단 말이오. 쌀 건지러 와요. 그 외침은 고요하던 마을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흉년의 쌀 구경 못한 지 반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던 이들에게 쌀이라는 단어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뭐야 쌀이라고. 박 씨 내 우물에 쌀이 있어.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방문들이 벌컥 열리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마당으로 쇄도했습니다.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아낙네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눈에는 오직 쌀이라는 글자만 박혀 있는 듯 했지요. 순식간에 좁은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켜 내 쌀이야. 저리 가 내가 먼저 왔어. 사람들은 우물가로 몰려들어 서로를 밀치고 당겼습니다. 두레박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냈고 급기야 성격 급한 젊은 장정들이 밧줄을 허리에 감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비명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겸이었습니다. 아이는 슬그머니 우물에서 떨어진 마당 구석 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두레박을 던지고 물을 퍼올리는 광경을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의 눈은 사람들이 퍼올리는 물이 아니라 우물 안쪽 벽면의 흙 색깔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뼘쯤 더 빠지면 바닥이 드러날 거야. 이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참이나 난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쌀알을 건지겠다고 흙탕물을 채로 거르고 두레박으로 걸러 올렸지만 이미 물에 풀어진 쌀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이, 쌀은 다 녹아버렸잖아. 미친 할멈 때문에 우물물만 더러워졌구먼. 물이 빠질수록 원망 섞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물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두레박을 쉴 새 없이 퍼올린 탓에 찰랑거리던 수위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우물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흙탕물은 더 걸쭉해졌고 장정들의 발이 진흙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힘께나 쓴다는 춘삼이의 굵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비켜봐. 내 발에 뭐가 걸렸단 말이야. 춘삼이는 흙탕물 속에서 발에 밟히는 묵직한 것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리니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젠장쌀은 다 녹아버렸나. 이게 뭐야. 춘삼이는 홧김에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겸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춘삼이 손에 들린 돌에 고정되었습니다. 돌 표면이 묘하게 매끄러웠고 진을 사이로 보이는 색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건 이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뛰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자기가 먼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 나중에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춘삼이가 무심코 돌을 입고 있던 저고리 소매에 벅벅 문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진흙이 벗겨진 자리에서 눈을 찌를 듯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던 저녁 햇살을 받아 그 빛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춘삼이의 손만 바라보았지요. 그 금이다.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우물에서 금덩이가 나왔어. 춘삼이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쌀 한 줌 얻으려다 일확천금을 쥐게 된 것입니다. 나당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림의 광기 대신 시퍼런 탐욕의 광기가 사람들의 눈을 채웠습니다. 더 있을 거야. 우물 바닥을 다 뒤져. 비켜, 내가 들어갈 테다. 장정들이 앞다투어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서로 밀치고 밟히며 진흙을 뒤집어 쓰는 꼴이 가히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닥을 긁어 올릴 때마다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나왔고 그중 몇몇에서 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가 더 큰 것을 차지하려 싸움을 벌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겸은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버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슬쩍 주워 올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잘한 돌이었지만 이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돌을 빛에 비춰보고 손톱으로 긁어보고 입으로 불어보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감별했습니다. 진짜 사금이야 하지만 양은 사람들 생각만큼 많지 않아 돌 사이에 박힌 게 전부야. 이겸은 돌멩이를 슬그머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담 밑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착착 놓이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소문이란 불씨는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언덕 너머 마을을 내려다보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오달수의 밥상머리까지 날아갔지요. 딸그락. 기름진 쌀밥 위로 은수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달수는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며 눈을 번뜩였지요. 마름 칠성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박씨네 우물에서 금이 나왔음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달수는 당장 우물가로 달려가는 대신 안방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고 누런 치부책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빈 문서 뭉치였지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사락, 사락 들릴 때마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칠성아, 마을 놈들을 한 놈씩 불러들여라. 한꺼번에 말고 한 놈씩. 오달수의 입꼬리가 뱀처럼 올라갔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서로 눈치를 보며 버틸 것이고 한 놈씩 따로 부르면 각계격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 사람들의 등을 쳐먹으며 갈고 닦은 교활함이었지요. 가장 먼저 불려온 것은 우물에서 금을 직접 건져 올린 춘삼이었습니다. 오달수의 기와집 마루에 올라선 춘삼이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찾으셨습니까? 오달수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춘삼아, 내 손으로 금을 주었다면서. 대단하구나 대단해. 예, 운이 좋았습지요. 근데 말이다, 내가 나한테 빌린 쌀이 얼마더라. 춘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오달수가 치부책을 펼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쌀 3섬에 이자가 밀린 게 2섬 합쳐서 5섬이다. 가을까지라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내일까지 갚아라. 나으리 그건 너무. 못 갚겠으면 내 논 2마지기로 대신하든가. 아, 그리고 박씨 할멈 편에 서서 금 타령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날로 빚을 전부 회수하겠다. 집이고 소고 다 끌어가야 할 거야. 춘삼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금을 직접 손에 쥐어본 단격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빛 독촉의 공포만 눈앞을 시커멓게 채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제발 빚만은. 금을 건져 올린 첫 번째 사나이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은 주막집 안악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술 한 잔을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네 주막 운영하려면 쌀이 필요할 텐데 내가 특별히 싸게 대줄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박씨 내 우물가에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혹시 금 이야기를 꺼내는 놈이 있으면 내 귀에 대줘. 그러면 밀린 이자는 눈 감아주지. 안악은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 문을 닫으면 가족이 굶을 것이고 오달수에게 찍히면 장사고 뭐고 끝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곤배였습니다. 그 다음은 칠복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마을 12집이 모두 오달수의 방에 불려갔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제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지요. 이겸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한 놈씩 따로 부르다니. 오달수 제법입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변화는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금 축하해요. 우리도 한몫 끼워줘요 라며 우물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박 씨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박 씨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슬슬 자리를 피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이웃집 울타리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칠복이네 아줌마, 오늘 날이 좋구먼 빨래하기 딱이여.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탕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씨네 집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마당엔 찬바람만 휑 하고 불었지요. 어찌 이리도 매정한가. 할머니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들 왜 안 와? 박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녀의 머리만 쓸어 넘겼습니다. 이겸은 담장 너머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아군으로 만들어 방패로 삼으려던 계획이 오달수의 비열한 수법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밥보다 돈이 더 빠르군요. 오달수 제법입니다. 이겸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확인했다는 듯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달수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손에 넣은 그는 최종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달수는 붓을 들어 관아에 보낼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각. 먹을 잔뜩 머금은 붓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박씨 노파가 국유의 금맥을 사사로이 도굴하여 백성을 현혹하고 국법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그는 붉은 인주를 찍어 고발장 끝에 광 하고 눌렀습니다. 이겸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달수의 성격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제압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금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아의 힘을 빌릴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기다리던 판이 깔리는 것입니다. 사흘 뒤 고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아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달수는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박씨네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사관들이 난입했습니다. 와장창. 장독대가 깨지고 마당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나라의 금을 훔친다는 그 요망한 노파냐. 조사관의 호통에 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보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이겸이 침착하게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 퍼런 기세였습니다. 어허, 어찌 죄도 확정되지 않은 백성에게 일이 무례하단 말이오. 낭낭한 목소리의 좌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코웃음을 쳤지요. 이 핏덩이는 또 뭐냐? 썩 꺼지지 못해. 빚으로 묶인 마을 사람들은 외면했고 관아의 공권력까지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겸의 시선은 조사관 뒤에 숨어있는 오달수의 하수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상황마저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비키거라. 조사관의 굵은 팔뚝이 이겸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털썩하고 7살 아이가 흙마당에 나뒹굴자 오달수는 비릿한 미소를 흘렸지요. 뒤져라 방구석, 부엌할 것 없이 샅샅이 뒤져 금덩이를 찾아내. 우당탕 부엌문이 뜯기고 쨍그랑하며 애지중지하던 온기가 박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무슨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수라장 속에서 흙먼지를 털며 일어난 이겸이 할머니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만 우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뭐라고? 곤장의 하옥들 판인데. 오달수가 관아를 이곳으로 부른 것, 그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바예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겸의 눈빛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7살 거지가 관아에 가서 오달수가 사기쳤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놈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관을 끌어들였으니 판은 깔린 겁니다. 저들이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는 순간 제가 오달수의 무고와 사기를 고발할 겁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그때 포졸 하나가 빈손으로 나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금부스러기 하나 없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오달수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슬쩍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놈의 하인이 흘린 이중 장부 쪽지예요. 이게 놈을 벨 칼입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집에 있는 빈 문서를 전부 가지고 이 마당으로 오라고요. 사람들이 올까? 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니까요. 서두르세요. 이겸의 단호함에 할머니는 홀린 듯 뒷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겸은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자박자박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오달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나리들. 쩌렁쩌렁한 외침에 소란이 뚝 멈췄습니다. 이겸은 등 뒤에 감춘 장부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 마당은 오달수의 처형장이 될 것입니다. 이보시오, 나리들. 그 당돌한 외침의 마당에 흐르던 팽팽한 정적이 뚝 하고 끊겼습니다. 뒷짐을 지고 우물가를 서성이던 형방청 김 주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무릎 높이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사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별인 칼날처럼 형형한 이겸이었습니다. 뭐냐? 이 조물의 기는. 김 주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달수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개의치 마십시오. 이 집에 얹혀 사는 머리가 좀 모자란 녀석입니다. 오달수는 이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저리 꺼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김 주사를 우물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우물입니다. 박씨 노파가 나라의 금맥을 몰래 도굴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던 현장이옵니다. 김 주사가 우물 안을 흘끔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 우물 바닥에 남아있던 사금 조각이 햇빛을 받아 번쩍 하고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오달수가 꾸민 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막에서 거하게 술상을 받고 뒷돈까지 챙긴 김 주사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증거가 명백하구나. 그렇사옵니다. 국법에 따라 주인 없는 땅에서 나온 광물은 모두 관아에 귀속되는 법 하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캐내다니 이는 명백한 국고 도굴죄가 아니겠습니까? 오달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이제 박 씨를 잡아다가 족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판이었습니다. 김 주사가 포졸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죄인을 대령하라. 예. 우악스러운 포졸 2명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우당탕 세간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닌 포졸들의 당황한 외침이었습니다. 나으리 없습니다. 뭐라? 방이 텅 비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도망친 모양입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꼴이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마당을 두리번거렸지만 박 씨와 어린 손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달수는 이내 교활한 꾀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도망이라 허허, 이것 보십시오. 죄가 없다면 왜 도망을 쳤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자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김 주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옳거니. 주인이 도망쳤으니 이 집과 땅은 즉시 몰수한다. 그리고 저놈. 김 주사의 손가락이 마당 한복판에 홀로 남은 이겸을 가리켰습니다. 도주를 도운 공범일 테니 저놈을 잡아다가 어미의 행방을 붉게 하라. 포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이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벅저벅 집신 끌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7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협적인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주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이겸의 입에서 다시 한번 서늘하고 침착한 명령조가 튀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이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나으리, 판결이 너무 성급하십니다. 이 놈이 감히. 오달수가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이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 주사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저자 오달수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김 주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이 우물에서 금이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굴범은
도망친 박씨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겸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앞으로 슥 내밀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그의 작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놈이 미쳤나 썩 꺼지지 못해. 오달수가 핏대를 세우며 이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씩씩거리며 이겸의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잠깐, 김 주사의 나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가락을 까닥거렸습니다. 놔둬 봐라. 진짜 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으리, 이 녀석은 그냥 동네 거지아이입니다. 헛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까? 재미있지 않으냐? 어린 놈이 저리 당돌하게 눈을 뜨고 덤비는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김 주사의 눈빛은 호기심 반, 조롱 반이었습니다. 이겸은 오달수가 멈칫한 틈을 타 우물 난간 위에 자신이 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탁, 탁. 돌멩이 2개가 나무 난간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겸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돌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 냇가에서 주운 평범한 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돌멩이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거무튀튀한 돌 사이에 노란 줄이 선명하게 박힌 금광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예전 저희 아버지가 금 세공을 하실 때 견본으로 가지고 계시던 진짜 금광석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맥에서 나온 광석은 석영줄이 이어져 있고 금이 맥을 따라 실핏줄처럼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돌과 금이 한 몸이라는 뜻이지요. 김 주사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호, 제법 아는 체를 하는구나. 하지만 우물에서 나왔다는 이 금을 보십시오. 이겸이 오달수의 손에 들려있던 금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오달수는 엉겁결에 손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김 주사의 눈짓에 마지못해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겸이 그것을 받아 난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그락, 매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금은 돌과 섞여 있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모서리가 달아있지요. 이건 땅속 바위 틈에서 캐낸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강가에서 채취하여 씻고 다듬어 놓은 사금 뭉치입니다. 땅이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 손을 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우물 파다가 금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했어. 그럼 저게 땅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요? 이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으리, 땅에서 자연이 난 광물이 아니라면 이것은 광산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난리를 피해 우물 밑바닥 돌틈에 숨겨둔 매작물입니다. 김 주사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매작물이라, 국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땅에서 나온 매작물은 발견한 자와 땅 주인이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곳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박씨 할머니의 집 마당 우물이지요. 그렇다면 이 우물 속의 물건은 당연히 땅 주인인 박씨 할머니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겸의 논리정연한 말에 오달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도굴죄를 뒤집어 씌워 박씨를 관하로 끌고 가려 했고 그 틈에 집 문서와 땅 문서를 가로챌 요량이었습니다. 헌데 이 맹랑한 꼬마 녀석 때문에 금이
광물이 아닌 숨겨둔 재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주사가 묘한 표정으로 오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방 아이 말이 그럴싸하지 않은가? 자네는 이것이 금맥이라 하여 채굴권을 운운하지 않았나? 아, 아닙니다. 아니. 그게며 명백히 금맥이. 금맥이라면 돌을 깨서 보여주십시오. 이 우물벽 어디에 금줄이 박혀 있습니까? 이겸이 쏘아붙였습니다. 오달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세공 장인, 조선 제일이라 불리던 이겸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달수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매작물이라 치자 그렇다고 해도 저 노파가 내 돈을 갚지 않은 건 사실이야. 오달수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팔락팔락 요란하게 났습니다. 이 집 영감이 죽기 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이 원금만 단 양이야. 이자는 그 2배고 10년이 넘도록 이자 한 푼 안 갚았으니 이 집터와 우물, 거기 나온 금덩이까지 몽땅 가져가도 모자랄 판이다. 박씨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그 돈은 이미 갚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감 죽기 전에 소 팔고 논 팔아서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또 빚이라니요. 닥쳐라. 증거가 있느냐? 나는 여기 차용증이 있다. 내 놈들이 갚았다는 증거를 대보란 말이다. 오달수가 으름장을 놓자 박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 가슴만 쳤습니다. 그를 모르니 갚았을 때 영수증을 받아두었을 리 만무했고 증인이라곤 이미 죽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김 주사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문서가 우선이지. 차용증이 있다면야 빚 대신 압류하는 것이 법도에 맞다. 오달수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들었느냐? 법도대로 하신단다. 여봐라. 당장 저 노파를 끌어내고 집안 집기를 드러내라. 오달수가 데려온 왈패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박씨 할머니를 향해 거칠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잠깐. 다시 한번 이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고 단호했습니다. 오달수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또 뭐냐? 이번엔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이겸은 왈패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는 장수 못지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겸의 낡은 옷자락을 퍼덕이며 흔들었습니다. 나으리, 빈말씀이 나오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달수가 흔드는 저 차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빚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뭐라? 진짜 장부. 오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겸이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고 낡아 빠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남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던 진짜 기록입니다. 이겸이 종이 뭉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낡은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오달수, 당신이 10년 전 박씨 할머니 댁 소를 강제로 끌고 가며 이것으로 빚을 다 탕감한다고 제 손으로 써준 각서가 여기 있소. 순간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달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그건 내가 태워버렸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오달수는 제풀에 놀라해서는 안 될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김 주사조차 눈을 가늘게 뜨고 오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태워버렸다. 본인 입으로 시인했군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을. 이겸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종이는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겸이 며칠 전 붓글씨 연습을 하려고 주워온 낡은 포장지일 뿐이었습니다. 이겸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도둑인지 가려볼까요? 이놈이 감히. 오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이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건 내 것이다. 우당탕 좌판이 엎어지고 그가 이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육모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앞을 막았습니다. 썩 물러서지 못할까. 관원들 앞에서 무슨 행패냐. 포졸의 호통에 오달수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들고 있던 종이를 접어넣더니 반대쪽 소매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 행수, 방금 보여드린 건 가짜였지만 지금 이 손에 들린 건 진짜입니다. 낯이 익으시지요. 오달수의 시선이 그 쪽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건 닷새 전 당신 신복 곤배가 주막에서 흘린 장부 쪽지입니다. 이겸이 김 주사에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오달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쌀의 실제 원가와 받아낸 이자가 따로 적힌 이중 장부입니다. 김 주사가 쪽지를 받아 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터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첫째 쌀을 빌려줄 때 말로는 2배라 해놓고 문서에는 3배라 적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나한테도 분명 2배라고 했는데. 그를 모르니 도장을 찍으라길래 찍었지 3배인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 이겸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2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전답을 뺐을 때 쌀 5섬 빚에 논 맞이기를 가져갔습니다. 문서의 땅값을 헐값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도둑놈 내 논도 그렇게 뺏어갔어. 우리 집소도 헐값에 가져가더니 다 사기였단 말이야. 오달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억지를 부리는 거야. 증거 있어. 그 쪽지 하나로 나를 모함하려 드느냐. 오달수가 악을 썼습니다. 이겸이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증거는 여기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줄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동짓달 10사흘 윗마을 박칠성씨 쌀 2섬을 빌리고 논새 맞이기를 잡혔으나 이자가 다푼이 아닌단 양으로 둔갑함. 박칠성이 놀란 눈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맞아요. 다푼이라 듣고 도장 찍었슈. 집이 거덜났는데. 올해 정월 대보름 과부 이씨 비단값 3냥이 5냥으로 기재되어 녹그릇 세트를 뺏김. 아이고 맞습니다요. 도련님, 내 녹그릇. 이씨 안하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겸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2건의 비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0날 떡집 김서방 밀가루 값이 1냥 2푼을 갚았으나 영수증을 안 써주고 안 갚았다며 몽둥이질을 함. 김서방이 절뚝이며 나섰습니다. 그렇소,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잤는데 저 어린 도련님이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오. 오달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겸의 기억력은 가히 귀신 같았습니다. 이겸이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들 억울하게 빼앗긴 빈 문서를 꺼내 주십시오. 이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장터를 메웠습니다. 홀어머니가 미리 언지를 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큰일이 날 테니 문서를 꼭 챙겨 나오시오. 그 말을 믿고 품속 깊이 숨겨둔 낡은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있소, 내 논문서. 이것도 봐주십시오. 수십 장의 종이가 김 주사 앞으로 모였습니다. 김 주사는 곰배가 흘린 쪽지와 마을 사람들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 주사가 오달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달수, 이리 와서 직접 보거라. 장부 쪽지에는 원금 1냥인데 문서에는 빚 3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이율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고 사기였습니다. 오달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가 어린 소년의 비상한 기억력과 낡은 쪽지 하나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이요. 오달수의 찢어지는 비명이 관아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겸을 가리켰습니다. 저 거지 녀석이 제 집담을 넘어 장부를 훔쳐 숫자를 고친 것입니다. 감히 천한 놈의 말을 믿고 양반을 능멸하십니까? 오달수는 입에 거품을 물었지만 이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서슬 퍼런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옷소매의 먼지만 툭툭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김 주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오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훔쳐서 고쳤다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구나. 김 주사의 턱짓 한 번에 포졸들이 대기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오달수의 집 안방 다락을 뒤져라. 숨겨둔 원본 장부와 거래 문서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져오너라. 예. 포졸들이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쿵, 오달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리의 힘이 풀려 마루 끝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가져왔습니다. 투둑. 먼지 쌓인 장부 3권이 마루 위에 쏟아졌습니다. 오달수는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주사는 이겸이 적어낸 꼬깃꼬깃한 쪽지와 마을 사람들의 빈 문서 그리고 방금 가져온 원본 장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마을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박서방의 빈 문서에는 쌀 5가마를 빌린 것으로 되어 있구나 헌데 김 주사가 원본 장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원본에는 쌀 2가마라고 적혀 있네. 게다가 이자는 3할이 아니라 7할로 둔갑해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2가마라고 도둑놈도 저런 상도둑놈이 없네. 김 주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오달수의 추악한 민낯이 껍질 벗겨지듯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논문서는 이미 3년 전에 빚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다. 심지어 이겸이 적어낸 이 쪽지의 숫자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구나. 김 주사가 이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이 정확하다. 오달수 내 놈은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속여 10년이 넘도록 고혈을 짜내고 있었어. 짝. 김 주사가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날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 달수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지만 김 주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라니, 내 놈이 뺏은 건 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계산해 돌려주도록 하라.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오 달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흙구덩이에 처박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김 주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우물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겠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물로 쏠렸습니다. 오 달수는 저것이 금맥이라 주장하며 나라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허나 내가 확인한 결과 저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금맥이 아니다. 김 주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금덩이의 모양이 일정하고 돌틈 사이에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이것은 누군가 후일을 위해 묻어둔 매장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법에 의거하여 이 금은 땅의 주인인 이 댁의 소유임을 선포하노라. 흐그. 홀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감사합니다.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악독한 오 달수는 망했고 착한 홀어머니는 복을 받았으니 이야말로 사필귀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갈 때 단 한 사람 이겸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 뒤로 조용히 물러나 흙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홀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나직한 부름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잠시 저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이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마당 한쪽 구석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는 그늘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는 서늘했습니다. 저 멀리 관아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양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이겸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삼배 주머니 하나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열어보세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스르르. 주머니 안에는 노란 금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상상했던 온 집안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양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서너 냥 쌀 두어 섬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이게 다냐, 아까 우물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더니.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겸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 바닥의 사금은 그게 전부예요. 할머니, 돌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봤자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 눈에는 금빛이 번쩍이니까 엄청난 양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넌 금이 많지 않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냐. 박 씨는 허탈한 듯 감나무 등걸에 기대 앉았습니다. 털썩. 이겸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7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서늘했습니다. 할머니,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겸의 눈길이 멀리 오 달수가 끌려간 관아 쪽을 향했습니다. 그까지 금 서너 냥 있어봤자
오달수 같은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어떻게든 뺏어갔을 겁니다. 뺏기지 않더라도 쌀 두어 섬 사면 끝이에요. 한두 달 먹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럼 내가 진짜 노린 건 뭐란 말이냐? 오달수입니다. 이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한 건 금이 아니라 오달수를 잡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7살 거지 꼬마가 관아에 찾아가서 오달수가 사기를 쳤다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끝이에요. 박 씨는 멍하니 아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물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오달수는 반드시 욕심을 부립니다. 그놈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기필코 관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빼앗으려 들 겁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이 마을에 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빈문서 사기를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박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쌀을 우물에 쏟으라고 한 그 순간부터 오달수가 포졸에 묶여 끌려가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7살 꼬마가 판을 깔고 오달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놈의 탐욕이 놈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지요. 바람이 휑 하고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오달수가 빼앗았던 전답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농사지을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올 곡식은 금선원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뭐냐 7살이 어찌 이런 꾀를 낸단 말이냐. 박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이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요. 집으로 말이냐? 아니요. 비싼 언덕으로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남았거든요. 이겸은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걸어가 녹이 쓴 호미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걱서걱 마른 풀을 밟는 소리가 고요한 산길을 채웠습니다. 이겸은 호미를 어깨에 걸치고 앞장서서 걸었고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따랐습니다. 집 뒤편 언덕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겸아, 여긴 아무것도 없는 맹땅이다. 내가 이 터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돌멩이 말고는 나오는 게 없어. 하지만 이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덕 중턱에 유독 흙 색깔이 검붉은 지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호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퍽 서걱. 호미가 황토를 찍어 내릴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 씨가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힘 빼지 마라, 그 조그만 몸으로. 이겸은 대답 대신 더 깊이 팠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호미 끝에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챙그랑. 돌과는 다른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이겸은 호미를 내려놓고 구덩이 속에 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손 좀 펴보세요. 박 씨의 거친 손바닥 위에 이겸이 파낸 흙이 쏟아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흙은 평범한 황토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알갱이들 사이로 노란 입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촘촘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사금이 섞여 있는 퇴적층이에요. 모라사금, 여기서도 금이 나온단 말이냐.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겸이 흙 묻은 손으로 언덕 전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물에서 사금이 나왔다는 건 지하수가 어딘가에 금맥을 지나왔다는 뜻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겸은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산과 우물의 위치를 그렸습니다. 제가 마을에 온 첫날부터 이 언덕의 흙 색깔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금 세공을 하실 때 옆에서 봤거든요. 사금이 많이 섞인 흙은 이렇게 검붉은 빛을 띱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냥 더러운 흙으로 보이지만요. 박 씨는 손바닥 위에 흙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는 금맥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났을 때 위쪽 금맥에서 쓸려 내려온 사금들이 이곳에 쌓이고 다시 흙으로 덮인 겁니다. 금맥이 아니라 매작물이니 관아에서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이건 이 땅의 주인이신 할머니 것이에요. 박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손녀 굶길까봐 전전긍긍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 금이란 말이냐? 내 집 뒷마당에 이런 게 묻혀 있었단 말이냐? 아주 큰 부자가 될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를 배불리 먹이고 할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사실 만큼은 좋게 될 겁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복이 어디 있다고 고맙다. 도령 정말 고맙다. 이겸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빚도 없고 금도 있으니 복이랑 잘 사세요. 이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도령 어디 가는 게냐? 밥이라도 한 술 떠먹고 가야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라고. 하지만 이겸은 손만 한 번 휘저을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을을 벗어나 고갯마루를 향해 홀로 걸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7살 떠돌이의 등이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고갯마루 너머에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달수 형님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놈이지. 그 맹랑한 꼬마 녀석이. 맨 앞에 선 사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오 달수의 패거리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 달수 형님이 사라지면 그놈이 숨겨둔 도낭알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낱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이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불리는 신동이라 해도 고작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살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뒤에 있는 할머니와 보기에게 화가 미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이 천하의 잡놈들아, 그 손 당장 치우지 못해. 고갯마루 아래쪽에서 찢어질 듯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일렁이며 누군가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집신 한 짝은 어디서 벗겨졌는지 맨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온 사람 바로 박 씨 할머니였습니다. 이겸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불길한 예감에 뒤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사내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아까 언덕에서 쓰던 낡은 호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켜라 할망구, 명줄 재촉하지 말고. 못 비킨다 내 목을 치고 가라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낯을 들이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박 씨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고 살았던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지키려는 아모랑이의 기세였지요. 뒤이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춘삼이, 칠복이, 주막집 아나까지 오달수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그들이 이겸이 만들어준 용기를 품고 달려온 것입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사내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달수라는 뒷배가 사라진 마당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에이 재수 없어 가자. 결국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맞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박 씨는 호미를 내던지고 황급히 이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등 뒤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이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못 간다 이놈아 못 가. 이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여보냈는데 어딜까. 박 씨의 투박한 손이 이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옷 위로 만져지는 것이라곤 앙상한 뼈마디뿐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마을을 구하고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해낸 아이였지만 그 몸은 굶주림에 지친 가녀린 7살 아이일 뿐이었지요. 그 순간 이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앙 할머니, 무서웠어요. 오달수와 맞설 때도, 조사관 앞에서 단판을 지을 때도, 방금 전 낯을 든 왈패들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른스러운 척 강한 척 버티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 오냐 무서웠지 무서웠어. 박 씨는 이겸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겸은 박 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저도 배고파요.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그냥 다 무서워요. 천하의 신동이 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내 따신 밥 지어줄게. 박 씨는 이겸을 번쩍 업었습니다. 7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박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박 씨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지만 부엌 한 구석에는 이웃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몰래 가져다 놓은 감자와 옥수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타탁 타다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감자 냄새가 움막 가득 퍼졌지요. 자, 뜨거우니 호호 불어 먹거라. 박 씨가 갓 쪄낸 포슬포슬한 감자를 반으로 갈라 이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받아든 이겸의 손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겸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감자를 베어 물었습니다. 입가에 검댕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고기도 잠에서 깨어 비비적거리며 나와 이겸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셋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감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부어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이겸은 박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박 씨는 이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직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재도 영웅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보기도 이겸의 팔을 붙잡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리라. 내 친손자보다 더 귀하게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겠노라고.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섞인 혈육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급한 전가를 든 포졸이 박 씨네 살인문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박 씨가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겸은 공포에 질려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살인문 밖에는 관아의 포졸과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칠성내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삼촌이 포졸의 등 뒤에 숨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기 있구만요. 주인 몰래 감나가는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놈이요. 당장 포박해서 관아로 끌고 가야 합니다. 포졸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비키시오 관무 집행을 방해하면 노인이라도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오. 박 씨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지난밤 개울가에서 밤새도록 씻어낸 사금이 들어있는 묵직한 주머니였습니다. 박 씨는 주저없이 포졸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보시오 포교 나으리. 포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 두 가마니는 좋게 살 수 있는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망친 종놈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요. 내가 손자처럼 거둔 아이니 오늘부터 내 호적에 올릴 내 양손자란 말이오. 알아듣겠소. 포졸은 주머니 속 내용물을 슬쩍 확인하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뭐 사정이 그렇다면야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군. 포졸은 삼촌을 힐끔 노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달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삼촌이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박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짐을 꾸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저 악귀 같은 친척들이 아이의 뼈까지 발라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겸아 가자. 한양으로 간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대감댁 마님께서 주문하신 옥비녀 다 됐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영롱한 비취색이 마님 품격에 딱 맞을 겁니다. 조선의 심장 한양 운종가, 그 중에서도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겸성방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탕 챙챙. 17살의 헌원장부로 자라난 이겸이 땀방울을 흘리며 금은 세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대신 아버지가 물려준 재주를 살려 장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박 씨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도깨비의 손을 가진 아이라 불렀습니다. 광물의 결을 읽고 숨겨진 빛을 찾아내는 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겸이 형님 계시오.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겸이 작업하던 은장도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집마차가 서 있었고 마부석에서 건장한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함께 자랐던 칠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득이 아니냐?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형님 할머니가 보내신 쌀 싣고 왔소. 올해 첫 수확한 햅쌀이라오. 마차 짐칸에는 볏짚으로 짠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10년 전 발견한 사금 퇴적층에서 채취한 사금으로 고향의 논을 야금야금 사들였고 거기서 나온 첫 수확물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소작농으로 평생 멸시받던 박 씨가 이제는 고향 땅의 절반을 가진 대지주가 되어 보내온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걸 다 보내셨단 말이냐? 그럼요. 우리 손자 겸이 밥 굶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디다. 안동 김씨네 땅보다 더 기름진 논에서 나온 쌀이라 밥맛이 꿀맛일 거라면서요.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쌀가마니에 묶음을 풀었습니다. 스스스 거친 볏짚 소리와 함께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듯 보였습니다. 그는 쌀자루에 코를 박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구수하고 달큰한 햅쌀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우물 바닥에서 죽어가던 그날 배가 너무 고파 흙을 씹어 삼키며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처참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는 쌀 한 톨이 없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는데 이제는 창고가 넘치도록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겸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칠뜨가 고맙다. 정말 고생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꾸나. 이겸이 칠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막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겸성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네도 아니었고 보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사내가 뒷짐을 진 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겸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낯선 손님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기운. 10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날 밤에 맡았던 서늘한 살기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주인입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삿갓을 쓴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이 매서운 맹금류처럼 번뜩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네. 자네가 그 신묘한 재주를 가졌다는 젊은 장인인가? 자네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비단천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줄 수 있겠나? 아주 오래되고 사연이 많은 물건일세. 비단천이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물건, 10년 전 실종되었다던 왕실의 보물과 똑같이 생긴 반쪽짜리 옷가락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겸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반쪽짜리 옷가락지에 새겨진 구름과 항문양, 그것은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
이인수만이 할 수 있는 비기인 운항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의 꼬리가 하계 날개기 속으로 스며드는 기법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업대 밑에 쪼그리고 앉아 탕탕 울리는 망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던 그때 아버지가 유난히 심혈을 기울이던 기법이었습니다. 이겸의 눈앞에 아버지의 손이 아른거렸습니다. 크고 거칠지만 금을 다룰 때만큼은 새의 깃털보다 부드러웠던 그 손. 이것은 아버님의 물건입니다. 이겸이 쥐어짜듯 말하자 사내는 삿갓을 벗어 작업대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난 얼굴은 강직하고 날카로운 관상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나는 금이영 종사관 박대영이다. 내가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금세공 장인 이인수의 아들 이겸이 맞느냐? 이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금이영이라는 세 글자의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관복을 입은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쾅 문짝이 부서지고 아버지가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이겸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겸아, 아비를 믿어라. 아비는 죄가 없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보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아이는 장터의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10년. 비가 오는 밤이면 장터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오는 새벽이면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으로 불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금의 결을 되뇌었습니다. 겸아, 금은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은 속여도 금은 못 속여. 아버지의 목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흐려질까봐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신 겁니다. 이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종사관은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작업대 앞 걸상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호조판서 김대감이 국고 횡령으로 의금부에 압송되었다. 이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조판서 김대감, 그 이름은 10년간 이겸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짜 금을 진짜로 감별하라고 강요했던 자 거부하자 왕실의 옷가락지를 훔친 도둑으로 모함한 자. 그 자를 문초하던 중 내 부친을 모함한 사실까지 줄줄이 자백했지. 가짜 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왕실의 옷가락지를 훔친 도둑으로 몰았다는구나. 게다가 옷가락지를 일부러 반으로 쪼개 반쪽은 자기가 숨기고 반쪽만 내 아비의 작업장에 심어 놓았더라. 종사관이 작업대 위에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감이 숨기고 있던 나머지 반쪽이다. 자백과 함께 압수되었지. 내 아비의 것과 맞춰보면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이야. 쿵. 이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자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거지라고 돌을 맞았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흙을 씹어 삼키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달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지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무죄가 증명되었다는 한마디에 10년의 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듯 몸이 무너졌습니다. 종사관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에서 두툼한 서찰과 전낭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내리는 복권 문서와 위로금이다. 내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빼앗겼던 가산도 일부 되찾게 될 것이다. 종사관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금은 세공도구들 작업대 위에 반쯤 완성된 은장도, 장인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 내 솜씨가 아비를 빼닮았구나. 상의원에서 너를 부르고 싶어 한다.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 천민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숨어 살던 그가 일약 군궐의 장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겸은 한참을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사관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겸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화려한 궁궐도 아버지의 복권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움막에서 감자를 쪄서 호호 불어주던 쭈글쭈글한 손이었습니다. 자 뜨거우니 호호 불어 먹거라.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업어서 부엌으로 데려갔던 그 등짝이었습니다. 낯을 든 왈패들 앞에서 맨발로 달려와 못 간다. 이놈아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겸은 이미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겸은 눈물을 닦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나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라니.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따뜻한 쌀밥 한 끼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듯합니다. 종사관은 이겸의 얼굴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거참 아비만큼이나 고집이 세고 효심이 깊구나. 그래, 알았다. 내 자리가 도망가는 것은 아니니 일을 마치고 천천히 올라오거라. 종사관이 돌아간 후 이겸은 지체 없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가장 좋은 쌀을 파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장, 여기 있는 쌀 한 섬 다 주시오. 아니, 제일 좋은 고기로 2근 더 주시고. 이겸은 쌀 한 섬을 지게에 지고 한 손에는 고기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제법 나갈 법도 한데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지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이겸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밥 먹으러 가자. 이겸이가 맛난 쌀밥 지어드리러 갑니다. 졸졸졸 콸콸.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맑은 물소리가 이겸을 반겼습니다. 날라 비틀어져 먼지만 풀풀 날리던 박씨네 집 앞 우물가는 이제 동네 안악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저기 오는 저 훤칠한 산에 좀 보수. 이겸은 묵묵히 웃으며 박씨네 살인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끼익. 세월의 때가 묻었으나 정갈하게 고쳐진 살인문이 열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멍석을 짜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박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새 처녀 티가 나는 볼이 발그레한 아가씨가 낯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 흘리게 복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어르신? 박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툭 하고 손에 든 집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이 도령 아니신가? 어르신, 저 이겸입니다. 10년 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복이야. 어서 나와보거라. 우리 은인 오셨다. 박씨가 맨발로 뛰어나와 이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친 노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보기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이겸이 오라버니입니까? 그래 보기야 많이 컸구나. 이젠 나보다 더 크겠다. 이겸은 지게에 지고 온 쌀가마니를 마루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고기 꾸러미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약주한 대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르신 10년 전 그날처럼 우리 셋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봅시다.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려 어서 들어오게. 내 당장 불을 지피지. 타닥타닥.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구수한 밥 냄새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노릇하게 구운 고기가 소반 가득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이겸이 숟가락을 들자 박 씨와 보기도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만. 자네가 그날 쌀 한 줌을 우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나는 미친 짓이라 생각했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 귀한 쌀을 버리라니. 박 씨가 회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황무지가 아니라 누런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쌀 한 줌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풍요도 없었겠지요. 이겸이 고기 한 점을 박 씨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믿음이 10년 후 오늘을 만든 것입니다. 오달수 같은 자들은 당장의 쌀 한 톨이 아까워 사람을 버렸지만 어르신은 사람을 믿고 쌀을 던지셨으니까요. 달그락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들렸습니다. 고기는 입안 가득 밥을 넣고 행복한 듯 웃었습니다. 10년 전 말라붙은 우물가에서 배를 골턴 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우물물 흐르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쌌습니다. 이겸은 밥그릇을 싹 비우고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꺽 잘 먹었습니다. 그 소리에 셋은 마주보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10년 전 메말랐던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